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챕터! 자, 제가 이 강연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혹자 어떤 분들께서는 이 역사는 최태성 이 같이 해주고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언젠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는 뭐 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걸 요청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동영상 짧은 컷 한 3초짜리 네, 요거 제가 찍어드릴게요. 역사는 누구?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온라인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언젠간 만날 테니까요. 제가 그곳에 달려갈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 강의에서 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관계 속에서 고종이 자기 나름대로의 개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균형이 깨진다고요. 그 깨지는 균형이 뭐냐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10년 전 삼국 간섭의 그 아픔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이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일본은요, 이 러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 기반,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먼저 러일 전쟁 과정에서 체결되었던 조약을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이 한일 의정서라는 겁니다. 자, 이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 수행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쟁 수행 과정에서 토지, 군사 용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겠다, 마음껏 쓰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의 내정 간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고문을 파견합니다. 이 고문을 파견해서 시행하는 정치를 우리는 고문 정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네, 요 고문 정치는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 을사늑약에서는 통감 정치, 그다음에 정미칠 조약에서는 차관 정치, 이런 용어가 있으면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 고문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자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근데 이거 국가 대 국가의 고문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고문들이 파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대표적인 고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문은요, 바로 이 외교 분야입니다. 이 외교 분야에서 누가 파견되었냐면 스티븐스, 네,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가 파견이 됩니다. 정말 외국인으로서 우리 조선이 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티븐스 가만두면 안 되겠죠. 결국 나중엔 여러분들 이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였을 때 장인환, 전명운 네, 총에 맞아서 결국은 사망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의 운명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스티븐스를 통해서 외교 고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는 누가 이제 오냐면 메가타라는 인물이 와요. 자, 이 메가타가 뭐랬냐면 이 메가타가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화폐 정리 사업. 자, 그렇다면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존에 쓰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백동화 있잖아요. 이 백동화를 우리나라 화폐를 바로 제1은행권, 네, 일본은행이거든요. 이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작업. 와우. 이건 여러분들 우리 화폐의 주권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화폐를 폐기 처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화폐를 만들겠다. 이거는 화폐는 여러분들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와우. 결국 이 메가테 화폐 정리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 메가테 화폐 정리 사업은요, 굉장히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백동화를 지금 제1은행권으로 바꿔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동화 10,000원을 제1은행권 10,000원으로 바꿔준다. 뭐 등가 이런 걸 등가 1:1 교환 뭐 그것도 좀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뭐 직접적 타격은 바로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화폐 교환을 어떻게 했냐면 10,000원 백동화를 가져갔어. 그러면 딱 보더니 이거는 가짜요. 이거는 상했어. 이건 망가졌어. 이거는 가짜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근데 10,000원이 갑자기 내가 얼마 된 거야? 1,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지금 10,000원이 있는데 갑자기 그 돈이 100원 가치밖에 안 된대. 와,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당시 그래서 이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 자본들이 엄청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민족 자본의 타격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당시에 근본위제, 근본위제와 한번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근본위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앞에 가보개혁에서 은본위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메가테 화폐 정리 사업에서는 근본위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백동화를 만들고 있었던 전환국.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전환국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고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이행되었던 바로 이 1차 한일 협약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내용들이 모두 어느 시기에 맞습니다. 바로 러일 전쟁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러일 전쟁 시기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조약이 뭐냐면 바로 이 2차 한일 협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2차 한일 협약 1905년도에 체결된 이 2차 한일 협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을사년, 1905년이 을사년이거든요. 강제로 체결되었던 을사늑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외교권의 박탈입니다.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들. 네, 외교권의 박탈이에요. 외교권의 박탈. 사실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거의 90%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외국과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 우리가 그 테이블에 나가지 못한다? 이건 주권 국가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망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엄청난 조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1905년 을사년에. 그 을사년에 이 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을사오적이라는 겁니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나쁜 삐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죽었어요. 사망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매년 매 시간마다 이 시간만 되면 그들은 강제로 현재에 소환되어서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고작 이런 모습 남기려고 여러분들이 그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외교권을
빼앗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을사늑약이고요. 이때 여러분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파견되냐면 통감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통감 정치가 시행되었다. 고문 정치보다도 한 단계 레벨업된 그런 모습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통감 정치. 자, 이런 어떤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당연히 있었죠. 자,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 왜냐면 이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자,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누구 하나 죽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이 민영환이라는 인물이 자결을 하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정말 분노했던 그런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장지연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장지연이 사설을 하나 씁니다. 황성신문에 말이죠. 그 사설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거예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아 통곡하노라. 그렇죠. 통곡하는 날 맞네요. 지금 주권의 거의 90%가 넘어가게 되는 이 외교권 박탈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런 날 목노아 통곡하지 그러면 언제 통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어느 신문에 싣냐면 바로 황성신문에 실게 되면서 많은 독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나라 사설 중에 사설의 역사에서 아주 그냥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설이 바로 이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노아 통곡하노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저항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안중근. 사실 안중근은 여러분들 이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일제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누구? 네,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됩니다. 1909년 하얼빈에서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별적 투쟁 말고요. 이제는 집단적 투쟁도 있습니다. 바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자, 그 의병을 우리는 을사의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병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최익현과 그다음에 신돌석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의병 코너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격렬한 저항들이 아주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고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도장 찍은 거 아니다. 나는 반대했다. 근데 사실 뭐 반대의 리액션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독립협회 해산하면서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던 이 고종 황제.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응당히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저 쓱 빠져나와서 도장 찍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 역사 앞에서 죄 없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왜? 그는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던 우리나라 최고 주권자였으니까. 그거를 자신이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그에 상응하게 질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나 고종은 그걸 못합니다. 자, 어쩌면 이 정도의 어떤 차원에서 이건 나도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외국에 이게 부당함을 알립니다. 자,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고종의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특사. 당시 이 네덜란드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누가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인물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 인물들. 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인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던 모습들. 그런데 일제가 이거 뭐야? 아니 분명히 외교권 없다라고 해놓고선 왜 외교 활동을 하지? 이거 반칙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융희시대, 고종은 광무시대였다면 순종은 융희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순종은 일제의 압력에 의해서 등장했던 왕이기 때문에 정통성 없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어쨌건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맺은 조약이 바로 이 한일 신협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일 신협약은요 1907년도에 체결되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 이날이 정미연입니다. 이 해가 정미 7조약이다. 정미 7조약이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가 해산했다라는 거예요. 군대. 와, 이제 진짜 야, 을사늑약에서는 외교권 가져가고 이 한일 신협약에서는 군대를 해산시키는 이건 뭐 이러면 결정적이죠. 군대가 해산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욱더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감이 실질적으로 차관을 임명하는, 그럼 그 차관은 누가 되겠습니까? 일본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인 차관, 즉 이때부터 이제 차관 정치가 열리게 되더라. 차관 정치가 시행이 되더라. 이쯤 되면 뭐 거의 식민지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이게 바로 한일 신협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 참 가슴이 아파요. 뭐 어쨌든 차관 정치가 되면서 여러분들 저기 앞에 있었던 이 통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통감의 권한이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착착착 하나씩 넘어가다가 결국은 1910년 8월 29일 이날이 바로 경술년, 경술국치, 나라가 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고종 그리고 순종은요 어떤 격렬한 리액션 전혀 없어요. 전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최고 주권자가 그거 하겠다면서요. 그래서 그 무지하게 독립협회 해산시키면서 최고 권력자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그 나라가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 그저 나는 뭐 도장 찍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아픈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신나는 거, 막 이런 것만 모아놓은 게 역사는 아니고요. 아픈 거, 지우고 싶은 거, 이런 것조차도 기억하는 게 역사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기층민들의 어떤 움직임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꼭대기 있는 지배층들이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고 나라 넘어가는데 아무 액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비겁함을 보인 반면에 기층민들은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으려고, 국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가슴 짠한 그런 장면입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게요. 의병항쟁,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경제적 구국운동,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맞서 싸우자는 얘기예요. 맞서 싸우자. 지금 싸우자. 이게 바로 을미, 이게 바로 의병입니다. 자, 어떤 저항? 의병 활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의병운동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위정척사. 그죠? 이 위정척사 운동에서부터 일단 그 연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정척사. 예. 바른 것을 지키고 새로운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바른 것이란 뭐였죠, 여러분들? 성리학적 질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자, 통상수교.
요구했을 때, 통상수교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네, 반대했습니다. 통상수교 반대. 자, 그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통상 반대, 통상수교 거부 반대, 통상수교 반대. 자, 이걸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군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때 이런 모습들. 이거 많은 유생들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노선을 지지하는 모습들. 하지만 결국 흥선대원이 물러나면서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 정권은 그 앞에 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아니라 통상을 하자라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결되었던 조약이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이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개항을 반대하는 거예요. 개항 반대 운동. 이 개항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은 바로 최익현. 이때 이 최익현이 내세웠던 이론은 뭐였냐면요. 바로 외나 양이나 똑같다. 그래서 외양 일체론. 외양 일체론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 이게 바로 최익현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책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죠? 그게 바로 황준쉔이 썼다라고 하는 이 조선 책략을 2차 수신자 김홍집이 갖고 들어와서 열람시키니까 난리 났습니다. 이 개화 정책 방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 미국과 수교하라. 자, 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들고 일었습니다. 철전지 원수! 이 미국과 우리가 수교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영남 지역에 만여 명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 라고 해서 영남 만인소. 이 여기에 이제 주도가 됐던 인물은 이만손입니다. 이만손이 또 주도가 되어가지고 바로 영남 만인소 사건을 불러 일으키고 있더라라는 거. 아우, 쉽지 않네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뭐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의 모습은 보이고 있었지만 들어주질 않아요. 결국은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이렇게 실력으로 맞서 싸우는, 실력 대 실력으로 가는 의병 투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의병이 바로 이 을미의병인데요. 이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요. 바로 을미사변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여러분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을미개혁에서도 여러분들 바로 이 단발령 컸죠. 이건 문화적 아놈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의병, 이 바로 을미의병이다라는 건데, 이 을미의병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을미의병은요, 일단 이게 지금 단발령이 있기 때문에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더 커요. 왜냐하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였거늘 신체의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양반들, 이건 뭐 금지옥엽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자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 이 을미개혁 이후에 고종이 정치인으로 성장이 된 그 계기, 그 선택이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아관파천이었습니다. 그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리면서 이 고종이 그 앞에 있었던 무리한 개혁들은 다 무효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자, 너희들 원하는 건 해줬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고종이 해산을 권고해서 더 이상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을미의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인가요? 자, 이젠 여러분들 을사늑약,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이 을사늑약이 1905년도에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맞서 싸웠던
이 의병이 바로 이 을사의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을사의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을 여러분들 빼놓으시면 안 돼요. 바로 최익현 또 나옵니다. 최익현. 결국 이 대마도에서 끌려가서 순국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쓰시마에서 순국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돼요. 잡혀가지고 말이죠. 근데 왜 잡혔냐면 어찌 관군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가지고 그냥 싸우지 않고 잡힙니다. 네, 이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익현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을사의병 때 최초로 등장한 평민의병장이 있어요. 그 평민의병장이 누구냐면 바로 신돌석 장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신돌석. 네, 바로 이때 등장했던 평민의병장. 와우, 이제는 평민들이 나를 따르라!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을사의병이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이 정미의병이 나왔던 그 배경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그죠?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그리고 이 군대도 해산됩니다. 그죠? 바로 이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특히 이 군대가 또 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는 것. 이런 모습들. 특히 이 군대는 해산된 군대는 이렇게. 이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미의병은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합류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병은 여러분들 의병 전쟁화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요. 창의군을 결성해서 바로 서울 진공작전까지 이 13도 창의군에 의해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1910년 경술국치 우리가 지금 망가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1905년 을사등할 때 우리는 이미 다 식민지가 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런 저항 없었으면 이미 1905년 망국의 도장을 그냥 꾹 눌러 찍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어떤 그 피를 남긴 어떤 저항이 바로 있었기에 이 시대가 비록 경술국치로 향하고는 있지만 결국 부끄럽거나 비겁한 역사로만 점철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병이 지금 싸우자라고 하는 거라면 또 다른 운동 노선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애국개몽운동은 여러분들 주로 교육, 그 다음이 언론, 그 다음이 식산흥업, 이건 이제 경제예요. 경제를 부강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은 지금 싸우는 것은 좀 무의미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실력, 힘을 키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개몽운동은 나중에 일제강점기 실력 양성운동과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바로 이 교육과 언론, 식산흥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 애국개몽운동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이 애국개몽운동은요 주로 이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활성화되었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일본이 이 전쟁 수행, 전쟁하는 그런 과정에서 노골적인 어떤 경제 침탈을 갖고 오는데 그때 일제가
황무지를 자신들이 개간하겠다라고 요구를 해요. 이거 토지에 대한 관심 많아요. 한일 의정서에서도 왜 군사용지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이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고 하는 모습도 아주 노골적으로 식민지 경영을 하기 위한 밑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 토지를 넘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이 보안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황무지 개간 그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하는 모습들. 와우! 박수. 대단하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를 이어서 헌정연구회라는 그런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있는데 이 헌정연구회는 주로 뭘 강조했냐면 입헌군주정. 입헌군주제를 좀 연구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 이 대한자강회가 나오는데요. 이 대한자강회 여러분 꼭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자강회는 바로 그 앞에 여러분들 왜 그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잖아요. 바로 그 고종 강제 퇴위에 격렬히 저항했던 고종 강제 퇴위를 아주 격렬히 저항했던 그 조직이 바로 이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대한자강회는 이것 때문에 해산돼요. 이것 때문에 해산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 자강이라고 하는 키워드, 요 자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대한자강회예요. 이런 잡지나 뭐 이런 어떤 그 선전지 이런 데 자강이라는 어떤 그런 표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대한자강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대한자강이 있는데 근데 명실상부 애국개몽운동의 대표적인 조직을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단체. 예, 바로 신민회. 이 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민회는 1907년도에 조직되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비밀결사로 활동을 합니다.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1920년대 신간회라는 조직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한말 신민회와 구한말이라 하면 러일전쟁 이후를 주로 얘기합니다. 1910년까지. 이 구한말 하면은 신민회, 그리고 일제강점기 하면 신간회. 요 두 시기를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비밀결사 조직이었고요.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역시 뭐니 해도 안창호, 그 다음에 양기파, 이런 인물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 안창호가 관여했던 학교, 왜냐하면 이 애국개몽운동 여러분들이 교육도 관련되잖아요. 그죠? 예, 그 학교는 바로 이 대성학교입니다. 대성학교. 저는 제가 바로 이 대성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학교 들어갔을 때 너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은 학교에서 내가 이제 공부한다.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름만 같았고 전혀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저 대성학교 나왔는데요. 저 안창호 선생님, 그 학교는 평양인데? 네. 깨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학교가 있냐면요. 오산학교. 오산학교. 남강 이승훈. 뭐 이런 선생님들이 세웠던 그런 학교들이 또 있었다. 이 교육과 관련된 곳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산흥업. 이건 이제 경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제와 발전된 어떤 그런 모습들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세워요. 이게 바로 자기회사, 도자기, 자기회사라든지 또는 태극서관, 이런 것들은 이제 책,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보다 신민회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국외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해외에다가 이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 기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곧 나중에 실력으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애국개몽 운동이 교육과 그냥 언론과 식산흥업과 같은 어찌 보면 소극적 저항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적극적 저항들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다? 신민회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직은 여러분들 또 뭘 지향했냐면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이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주로 이 입헌 군주정을 지향했던 반면 이 조직은 바로 이렇게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제가 가만 냅두겠습니까? 이 조직을요. 네, 결국은 1911년 105인 사건으로 네, 와해되고 있습니다. 105인 사건은 뭐냐면 당시 총독 데라우치,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이 총독이 파견되잖아요. 그 데라우치 암살 사건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신민회가 연루되었다. 모함이죠.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와해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신민회 너무 중요한 조직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신민회를 구분하시고요. 일제강점기 신간회와도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일제강점기 가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민회, 애국개몽운동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구국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제국은 우리가 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 구국운동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여러분들 76년도 라인과 이 76년도 라인과 그 다음에 82년도 라인, 1876년도 라인과 1882년도 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1876년도에 여러분들 체결되었던 조약이 뭐예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죠?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벌어진 모습과 82년도에 맺은 조약이 대표적인 조약이 뭐냐면 조미소 통상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76년도와 요 82년 사이에 있었던 모습, 82년 이후에 있었던 모습, 요 사이사이를 좀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1876년도 라인입니다. 이 당시엔 여러분들 관세라고 하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무관세, 결국은 무관세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때는요, 최혜국 대우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죠? 네. 최혜국 대우 이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죠? 예. 요런이 이제 1876년도 라인이에요. 그 다음이 개항장 밖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항장 무역이 개항장 무역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무제한으로 곡물이 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무제한 곡물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76년도 라인이에요. 강화도 조약의 어떤 그 결과물들인데 이게 82년도가 되면서 완전히 많이 바뀌어요. 왜? 이 82년도에 맺었던 조약이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황준션의 이 조선 책략 연미하라는 거 아니에요? 연미. 네, 연미. 네. 미국과 수교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미국과 수교해요. 이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82년도에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82년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임오군란이 벌어져요. 임오군란, 청나라 진압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 대가가 뭐였다? 그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조선 간에 맺는 그런 조약. 그리고 나서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해줘 라고 해서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83년도예요.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보여지냐면 우선 76년도 라인에 없었던 이 관세가 조미소 통상조약을 거치면서 생깁니다. 이게 이제 다시 생기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역시 마찬가지. 이 최혜국 대우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미소 통상조약을 거치면서 다시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 오케이? 자, 개항장 무역. 이것도 역시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하라고 했는데 조청상민수릉 무역장정으로 양화진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그 결과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지까지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제한 곡물 유출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방공령이라는 조항이 또 들어갑니다. 방공령. 그러니까 이 지방관이 야, 여기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거 막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이 방공령 조항이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82년도 이후와 그 이전은 이렇게 달라요. 그 다름을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곡물이 계속 유출되고 있었어요. 그죠?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방공령이에요. 이 방공령으로 89년도, 90년도에 아주 세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때 만들어진 이 방공령으로 곡물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 사실 이 방공령을 시행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했어. 근데 그들이 도착할 때는 한 달이 넘었나 봐. 뭐 이런 어떤 트집을 잡으면서 결국은 이 방공령 시행하면서 피해왔던 일본 상인들한테 배상금을 지불하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프죠? 그죠? 자,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라면, 자,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활성화되고 있었던 운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상권수 운동인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82년도 조청상민수릉 무역장정에 의해서 이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잖아요.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 상인들이. 이게 점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내지 무역. 바로 이 내지 무역이 아주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인들이 지금 미치는 거야. 지금 외국 상인들이 바로 옆에 와가지고 장사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라고 해서 이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권수호 운동의 그 대표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일단 지금 이 자본이 워낙 많으니까, 외국 자본이 맞서 싸우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자본을 모아요. 그래서 그 만든 회사, 일종의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상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이건 뭐 애초에 80년대부터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때 한국중앙총상회가 이런 걸 주도합니다. 한국중앙총상회가 이런 사업을 주도하는데 여러분들 그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던 단체가 어디였죠?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던 단체는 한국협회예요. 그런데 한국중앙총상회는 오히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거는 이제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한국협회는 보부상,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 시험이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상권수호운동 전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 전개합니다. 이권수호운동은 뭐냐면 당시 여러분들 이 고종이 어디로 가요? 진짜 큰일 났어 정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잖아요. 아관파천.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다니까. 이랬으니까 러시아가 뭘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최혜국 대우 저 조항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러시아한테 뭘 줬으니까 다른 나라에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정리한 게 바로 이 이권 수호 운동이다라는 건데 이 운동들을 전개했던 주도했던 조직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권 수호 운동 중에 대표적인 러시아의 저령도조차를 막아내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런 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모든 활동들 바로 이 상권수호 운동과 이권수호 운동을 같이 그 배후에서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반공령이 내리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은 반공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권수호 운동이 지금 전개되었던 그 계기는 뭐였냐면 바로 이 내지무역. 이 내지무역이 허용이 되면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권수호 운동이 이제 나오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가 이게 이제 82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바로 이 아관 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최혜국 대우의 아주 절정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이권수호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배운 거예요. 예, 보안회. 이것도 이제 애국개몽 운동에서도 경제적 구국 운동에서도 지금 동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황무지 개간 반대. 일제의 황무지 개간. 네. 일제의 황무지 개간에 반대하는 그 조직으로서 보안회가 있더라. 이 조직은 성공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기억나시죠? 이 메가타가 이제 제1은행권을 바꾸는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뭐니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이 차관을 많이 제공해요. 물론 화폐 정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었지만 차관을 많이 제공합니다. 차관을 많이 제공하니까 빚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차관은 빚이잖아. 이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한 말에 자꾸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 빚을 졌기 때문인 것 같아. 빚을 갚자라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본의 차관이 점점 증가하게 되자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전개된다. 이게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이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예, 바로 서상돈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국채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였냐면 바로 대구입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냐면 1920년대 전개되었던 이 국채보상 운동과 좀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1920년대 초반에 전개되었던 바로 물산장려운동. 이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산품 애용운동이에요. 국산품 애용운동. 그런데 이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된 곳은 어디냐면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 처음 출발한 곳이 평양.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했고요. 바로 이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나라가 지금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저항했던 그 저항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실 이런 게 바로 우리의 DNA예요. 이런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은연중에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DNA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DNA가 또 움직이면서 다시 우리가 또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오케이.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은요, 또 하나의 저항이 있거든요. 그 저항,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